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유럽이 가난해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양상을 마주하고 있다며 가난해지고 있다는 말을 썼죠. 유럽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는 유럽인들의 소비 실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랑스인들이 푸아그라와 레드와인을 덜 마시고 스페인에선 올리브오일을 아껴 쓰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풍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바람이 부는 날 사우나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독일 전역에선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죠. 일종의 풍자처럼 들리는 이 보도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소매점과 식당에서 팔지 못한 재고를 판매하는 투구투고의 유럽 전역의 이용자는 최근 급상승하며 현재 7,6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말보다 3배 늘어난 수치죠. 물가 상승 대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유럽인들이 대폭 증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서도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도 저렴한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 마트에 줄을 서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해피아워 마켓의 한 관계자는 어떤 고객들은 우리 상품 덕에 일주일에 2-3번 고기를 먹는다고 했다고 전했죠. 고기와 같은 고급 식자재에 대한 지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2022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2kg으로 전년 대비 약 8% 줄었는데, 이는 집계를 시작한 1989년 이후 최저치였죠. 독일 연방 농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육류 가격이 30% 급상승한 이후 독일인들은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 등 비싼 육류 대신 닭고기 등 가금류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씀씀이는 식비뿐만이 아니라 여행지에서도 줄고 있죠. 지중해선 마요르카 상공 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260유로를 호텔에 지출하는 반면 유럽인들은 180유로를 쓰는데 그쳤습니다. 유럽의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소비 감소는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계산하더라도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유로존 20개국의 민간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민간 소비량이 9% 증가한 점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수치죠. 또한 브뤼셀에 본부를 둔 독립 싱크탱크인 유럽정치경제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1인당 GDP 격차가 오늘날의 일본과 에콰도르 사이의 격차만큼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5조 5천억 달러인데 유럽연합 EU의 GDP는 16조 6천억 달러였죠. EU에 속한 27개 나라들의 GDP를 전부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65%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GDP가 가장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이 주의 GDP가 영국의 GDP보다 클 정도이죠. 즉 미국을 식민지 삼았던 유럽이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유럽이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엔 무리가 있을 만큼, 심지어 와인조차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은 유럽이 가난하다가 아니죠. 유럽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세계 유럽보다 가난한 국가는 널렸습니다. 당장 IMF에서 발표한 국가별 명목 GDP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 13위이고 위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 위치해 있죠. 핵심은 끊임없이 번영할 것만 같던 서양이 미국을 제외하면 현상 유지 정도면 다행이고 퇴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은 함께 성장할 것이라는 모두의 생각이 빗나가 버린 것이죠.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로 불리는 상황이고 작년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죠. 10년 전만 해도 세계 경제의 축은 미국과 중국, 유럽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경제의 축이 이동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죠. 미국은 나스닥은 신이야라는 말처럼 끝없이 상승 중이지만 유럽과 중국의 경제가 난항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축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500대 기업 숫자 변화만 봐도 미국은 늘어났지만 영국은 10년 전 대비 26개에서 15개로, 프랑스는 31개에서 24개로, 이탈리아는 8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대체 유럽은 어쩌다 퇴보하게 된 것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세계적인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은 모두 내부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라면 경제 사이클이 호황일 경우 당시 상승할 수 있지만 내부적이라는 말은 유럽의 원인이 있고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유럽의 정치 혹은 태보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중 한 가지는 수십 년에 걸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입니다. 한국의 근미래이죠. 한국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전 세계 선진국은 모두 저출산 고령화를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가끔 다큐의 저출산 정책 성공 사례로 유럽 국가를 보여주는데 잘 보시면 인구가 500만도 안 되는 작은 국가이면서 복지 천국인 사례가 대부분이죠. 이마저도 출산율을 조금 상승시켰다는 것이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2.1명 밑으로는 전부 저출산이니까요. 참고로 인구수 현상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1은 되어야 하죠. 유럽은 과거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부터 저출산을 겪었다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출산율 감소에다 의학의 발달로 사람은 오래 살게 되면서 현재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이 44.4세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맞이한 상태이죠. 2023년 로버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숙련공 이민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스페인의 사회안전부 장관은 OECD 국가 대부분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할 일만 남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유럽 국가, 특히 독일이 이민자를 받고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사회 문제가 분명 터질 건데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전부 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이민 유입을 추진하였지만 유럽의 이민 정책은 사실상 실패로 결론난 상태입니다.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기독민주당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죠. 2016년까지 영국 총리를 역임했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해서 공존하는 영국식의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가치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했고,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코지는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패했다라고 공언하였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보다 이민자와 자국민 사이의 사회적 갈등과 자국민의 역차별, 사회 문제까지 득보다 실이 많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미국은 이라는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출산율은 1.6명으로 저출산에 속하고 애초에 이민자들의 나라인데다 현재도 이민자는 엄청나게 몰려드니까요. 일단 출산율 부분에서는 이민자들이 워낙 많아서 불법 이민을 막으려는 수준인데다 이민호는 대부분이 젊은 층이기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회의 문제는 미국도 이민자들, 다문화, 문화 간의 충돌, 사회 문제는 있죠.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민자들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미국은 정책을 통해 이른바 스템,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분야의 인재들을 대거 유치하여 고숙련 이민자 비율이 높은 반면 유럽 지역의 이민자들은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낮거든요. 만약 유럽이 스템을 차용한다고 해도 실현이 어렵죠. 엄청난 능력과 천재적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로 갈 거냐라고 한다면 다 미국을 택할 겁니다. 인재의 블랙홀이죠. 똑같은 것을 이루어내도 나오는 값이 다르니까요. 아인슈타인, 존 폰 노이만부터 시작해 엔비디아 CEO 젠슨한,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일론 머스크까지 전부 이민자 출신입니다. 트럼프도 타고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독일 이민자이죠. 넷플릭스에 있는 트럼프 다큐 이름 자체가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런데 생산성 하락 원인이 꼭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럽 특유의 노동 문화도 생산성 하락에 한몫했죠. 미국과 비교를 하자면 미국은 노동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이 비교적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에 휩싸일 수 있지만 대신 경기가 회복될 때 기업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일자리를 늘린다는 장점이죠. 반면 사회 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만큼 노동조합의 입김이 강한 유럽에서는 경기가 나빠져도 쉽게 고용 인원을 줄이지 못합니다. 때문에 경제 위기에 빠지면 탈출이 어렵게 되고, 경기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다시 나빠질 것을 생각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죠. 유럽의 경기 부진은 낮은 생산성과 경직된 노사 관계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많은 소득보다는 더 많은 여가 시간과 고용 안정성을 선호하는 유럽 노동자들의 성향 역시 경제 성장 부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당연히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야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소득만 있다면 저녁이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더 행복하겠죠. 한국 노동 실태를 비판하는 다큐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유럽 국가들입니다. 짧은 근무 시간, 높은 개인의 만족도와 행복, 여기다 근무 시간이 짧으니 오히려 일의 효율이 올라가기까지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일의 효율은 더 좋아지죠. 하지만 이게 되려면 동시에 경제 성장까지 이루려면 최소한의 경쟁적인 분위기와 남는 시간에 여가뿐만이 아닌 자기개발 혹은 부수적인 창업에 힘쓰고 적은 시간이라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 첨단 산업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초짜가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숙련된 고급 인력이 3시간 일하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단순 노동이나 제조의 경우는 즉 산업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일은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어떤 일은 일정 시간 이상을 갈아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죠. 즉 개인의 능력이 좋아야 하며 국가 경제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첨단 산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전통 제조업을 중시해왔죠. 다큐에서 보는 유럽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이들은 마치 경쟁이라는 인류가 벗어나지 못했던 고통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경쟁은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현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도 경쟁이니까요.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의 경쟁이 낮은 행복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라는 말이냐? 아니죠. 중간에서 밸런스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국가의 산업 분야 대부분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면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 사이에서 골라야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경제, 산업, 인구 구조 여러 가지를 함께 봐서 각 나라에 맞는 대안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유럽은 제조업을 중시하면서 뒤처지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첨단 IT 분야를 외면한 것도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 분석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벤처 캐피탈 등의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적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고 애플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을 출현시키며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 첨단 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사실 그냥 인류의 진보, 미래와 관련된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 다 미국으로 가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소비 강국인 미국을 거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은 이에 대한 대항마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관광업과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유럽은 마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처럼 수많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적지와 관광지 등으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00년 무렵 유럽 국가들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에서 2010년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경제가 되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재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IT 분야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유럽 기업이 별로 없을 뿐더러 ICT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 엔진 역시 유럽 자국 기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죠. 2023년 8월 기준 미국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89.03%였는데 같은 시기 유럽에서의 구글 점유율은 92.26%로 오히려 더 높았고요. 이미 세계에서 최고와 최첨단을 달리는 미국 기업이 잠식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고부가 가치의 기업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유럽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반도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제약이랑 바이오 분야 이건 미국이 너무 압도적인 원탑이라 패스. IT 분야는 이미 잠식당했고 우주,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만한 회사를 누가 어떻게 만들지? AI 인공지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챗GPT한테 물어봐야 하는 수준인데 뭐 답이 없죠. 이렇듯 첨단 분야에서 유럽은 이미 한 발 늦은 상황입니다. 가수, 배우와 같은 고부가 가치 인재들도 BTS가 미국으로 갓듯 뜨고 나면 미국에서 활동하죠. 앞서 말한 경쟁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복지와 평등을 지향하는 유럽의 교육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유럽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 라크만 FT 칼럼니스트는 위클리 비즈에서 최고의 테크 기업 7곳이 미국에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대학과 스타트업 사이의 인재 공급 파이프라인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립대학의 경우 연학비가 1억에 달할 만큼 상당히 비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학교에 그만큼 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시설과 인재 영입,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결과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학교들은 고등교육의 복지와 평등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일부 특수한 고등교육기관을 빼면 사실상 대학이 평준화돼 있고 학비가 무료에 가깝죠. 이것도 마치 한국에서 유럽이 천국처럼 그려질 때 나오는 부분인데 모든 곳에는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유럽처럼 된다면 원하는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빚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는 반면 경쟁력과 특출난 두뇌를 키우는데 뒤처진다는 단점이 있죠. 실제로 세계 상위 30개 대학 중 19개가 미국 대학이지만 유럽 대학은 영국 5곳을 포함한 7곳에 그쳤고 브렉시트 이후 EU의 27개 회원국 대학 중 30위 안에 드는 곳은
것은 32의 턱걸이한 민행공대 하나뿐입니다. 평등과 복지, 경쟁 없고 살기 좋다 이 말은 세금이 세다는 말과도 같죠. 유럽이 가난해진 또 다른 이유는 복지 부담입니다. 유럽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부양비 역시 높아지고 있죠. 20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독일은 40.5명, 이탈리아는 40.2명, 프랑스는 37.8명, 영국은 33.6명인데 미국은 30.4명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GDP 대비 세금, 사회보험료 비율을 말하는 국민 부담률은 2021년 기준 미국은 26.6%지만 프랑스는 45.1%에 달했죠. 참고로 한국은 32%이고요. 나라에 낼 돈이 많다는 말은 개인에게 떨어지는 잉여가 적어진다는 말이죠. 당연히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가져가기에 이것 자체가 경쟁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동하기도 하고, 개인이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은 소비 위축을 야기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국민과 경제를 위해 돈을 사용한다고 해도 국가가 집행하는 것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죠. 여기다가 얼마 전 캐나다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민자들은 도시로 갑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도시 집값은 더 올랐죠. 이런 와중에 저성장과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니 유럽 국가들의 복지 부담은 더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보조금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럽이 가난해진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실패한 이민 정책, 유럽 특유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노동 문화, 소극적이었던 신기술 투자와 그로 인한 IT 기업의 부재, 경쟁이 약해진 탓에 나타난 인재의 부재, 고령화로 인한 젊은 세대 복지 부담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은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성장이든 분배든 복지든 투자든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한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좋은 것만 잘 보고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유럽이 가난해진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